IMF가 섬뜩한 경고를 했다. 이 영상을 꼭 봐주세요.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이렇게 단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꼭 봐야 될 이야기라서요. 이겁니다. 이거. 인플레이션 5년 내 해결 비중 57.7%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어렵죠. 고물가가 저물가가 되는데, 저물가가 뭐 일반적으로 2%를 물가 목표치라고 이야기하니까 2%로 내려왔는데 적어도 5년이 걸리는 그런 나라들의 비중이 57.7%. 그러면 5년 이상 가는 그런 나라들도 많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되게 충격이에요. 저는 더 충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인플레이션이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터졌거든요. 정확히 말하면요, 인플레이션이 터진 해는요, 이게 2022년 2월 24일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이게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무게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물론 그전에 코로나19 때문에 공급망이 이게 무너지고 또 미중 갈등이 공급망의 단절을 부채질하면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아주 최악의 어떤 단서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물가가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5년을 보자고요. 5년. 2023년. 4년, 5년, 6년, 7년. 와, 2027년까지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최소한 말입니다. 목표 물가인 2%보다는 높다는 뜻입니다. 2027년까지. 그것도 말입니다. 모두가 다 2% 이내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10개 나라 중에 5.7개니까 5.7개 6개 나라 정도만 해결할 수 있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이것도 해결이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물가 오래 간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지만 이렇게 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IMF에서 그것도 보고서를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실제로도 보면 말입니다. 56개국에 111건의 인플레이션 발생 건수를 1970년에서부터 2023년 9월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5년 내 해결된 비중은 64건. 목표 물가가 2%니까 2% 아래로 떨어뜨린 것은. 전체 중에서 57.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7.7%.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물론 말입니다. 1년 내에 해결한 비중도 있어요. 111건 중에 12건, 10.8%가 1년 내에 해결이 된 적도 있습니다. 1년 내에. 그러나 대부분은 말입니다. 해결이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게다가 1년 내에 해결된 경우는요. 세계 경제 상황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그 나라 입장에서 수출을 많이 하지 못하면 돈을 많이 벌어들이지 못하면 더 힘들어지는 상황. 마치 말입니다. 1998년 IMF 때처럼 대한민국은 나빴지만 전 세계 경제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우리는 IMF를 아주 쉽게 극복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쉽게라는 말은 좀 그런가요? 어쨌든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 말입니다. 쉽게 해결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거 진짜 쉽지 않겠구나. 그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또 통화정책이 실패할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마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1970년대 1차 월쇼크, 2차 월쇼크를 거치면서 사실 물가정책 제대로 못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탑 앤 고라고 되어 있는 1970년에서 1979년까지를 보세요. 이게 물가가 이게 빨간색이거든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흑색이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를 올려서 잡았어요. 그래 실제로 잡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졌어요. 물가가 떨어지니까 기준금리도 같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2차 월쇼크가 오면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다시 올라가니까 이제는요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는 최악의 어떤 방법이 쓸 수밖에 없었고 최악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악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고금리가 오래동안 갑니다. 오래동안. 여러분 보세요. 고금리가 언제까지 가는지. 이게 발생된 건수로 생각을 하면 1970년에 고금리가 시작이 돼서 1986년 12월 31일에도 금리는요. 여러분 금리는 6%예요. 기준금리는 6%. 이게 16년이나 걸렸는데도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16년이나 걸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에서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고금리 이거 오래 간다. 그것도 굉장히 오래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물가 오래 간다. 그것도 진짜 오래 간다. 적어도 5년 이상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말입니다. 지금 1970년대 스탑앤고 이후에 초고강도라고 해요. 초고강도 금리 인상. 20%까지 올라갔던 게 6%까지 떨어지는데 적어도 6년이 걸렸습니다. 6년. 이건 여러분 지독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높은 그런 금리 속에 살 수가 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영끌에서 집 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창업하고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보이는 거예요. 지표로 보면 지금 그러다가는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박살 납니다. 지금 보세요. 금리가 쉽게 안 떨어진다는 전망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무조건 일자리를 가진다예요. 창업을 한다가 아닙니다. 무조건 일자리를 가진다예요. 그러면서 현금을 쌓아간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난히 통화정책이 실패하지 않고 올쇼크 때처럼 실패하지 않고 이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물가가 잘 떨어지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980년대랑 지금이랑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1차 중동 전쟁, 2차 중동 전쟁이 났듯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 있는 상태고요. 여기다가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옴시티를 짓는다면서 네옴시티의 비용을 석유 팔아서 마련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하고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하면 더할 것 같아요. 왜? 인간의 탐욕은 더 커졌으니까. 인간의 탐욕은.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고금리가 오래 간다는 것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 영상을 꼭 봐주세요 하는 것도 말입니다. 그런 이유예요. 결국 소비자 물가가 쉬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상황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9월에 소비자 물가가 3.7%지만 이게 쉽게 말입니다. 2%로 안착돼서 2% 밑으로 1% 이렇게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오랫동안 소비자 물가는 고물가를 유지한다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이게 내리고 싶지만 또 내리더라도 찔끔찔끔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갑자기 쫙 내려서 경기를 확 부양시키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꼭 봐주세요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초기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점점 현실화되죠. 저도 스스로 놀랍니다. 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놀라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게 거의 대부분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지표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표로 말하기 때문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표가 말해주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이 점점 현실화된다는 것. 예, 여러분도 지금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는 부채 때문에 기준금리를 많이 못 올린다고 이야기하지만요. 예, 미국이 계속 올리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저렇게 탈출하기 시작하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일자리를 가져야 됩니다. 일자리를 가지고요. 최대한 말입니다. 최대한 현금을 쌓아가는 것.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고요. 예, 일자리 뭐 좋고 나쁨을 가릴 필요 없습니다. 좋고 나쁨을 가리는 것보다가 오히려 제 생각에는요. 예, 오히려 저는 나에 맞는 일자리라면 더더욱 좋고 나에 맞는 아니면 나의 역량을 개발하는 일자리라면 더더욱 좋고 저는 그렇게 뭐 일자리를 가리는 것보다가 일자리를 가지는 게 중요한데 기왕이면 나의 어떤 적성에 맞는 그리고 나의 어떤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일자리라면 더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시장의 변화가 진짜 엄청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들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올립니다.